조선일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일 대통령을 꿈꾸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통일 대통령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될 텐데 어떻게 그러는 것일까? 통일대박 이런 것처럼 무슨 특별한 수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제20대 대통령 홈페이지도 관리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5월 10일 이후에 정부에서, 집행정부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그와 같은 일들이 거의 전혀 국민에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되고 알려지지 않고 있을 정도로 지금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통일 대통령까지 바라고 있는가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방향을 보여주는 것들이 서서히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그 협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 그것을 보충하면서 통일 대통령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그게 바로 국민 통합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대통령 윤석열과 국민 통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은 아주 흥미롭고 그리고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번에 얼마 전인데 2022년 4월 9일 윤석열 인수위의 국민통합위원회 대변인실에서 이제 워크숍을 한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 당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김한길 씨이고, 알다시피 이번 인수위는 삼청동 쪽은 김한길 씨에게 아예 내주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김한길 위원장, 김동철 부위원장, 벌써 이 정도만 봐도 정치색이 분명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분과가 3개가 있는데 분과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것이 여기 상임자문위원으로 태영호 씨, 이종성, 지성호, 이러면은 갑자기 북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국민통합위원회인데 이 사람들이 상임자문위원으로 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전문위원, 실무위원들이 참석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때 김한길 위원장이 한 말이 간단히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2022년 3월부터는 국민 통합이 시대 정신이다. 이것은 박병석 국회의장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살펴볼 겁니다. 김한길 위원장 말이 윤석열 당선자 스스로 당선 소감에서 국민 통합이 시대적 과제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자도 박병석 국회의장하고 똑같이 했구나. 물론 그 앞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윤석열 당선자는 현충원 방명록에도 국민 통합으로 번영의 길로 가자고 썼다. 방명록에 그냥 썼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한길 위원장이 그 국민통합은 국민통합위원회의 이 국민통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21일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정치, 사회, 경제 뭐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3개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정치통합 분과위원회에서 4월 22일에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주제가 이거 좀 놀라운 내용입니다. 윤석열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거기에 정치통합위원회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하는데 주제가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죠. 왜 계속 국민통합인데 북한이 나오는가? 라운드 테이블 하는데 대북정책이 나온다. 거기에 초당적으로 대북정책을 하는 통합을 하자. 이겁니다.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하는 정치통합분과의 노재헌 위원,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용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국민통합, 그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 그 다음에 남북한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초당적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민간 주도로 남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는 그 연방제 통일, 또 문재인의 3단계 통일론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통해서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가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통일이 아니라 바로 이 민간 주도로 개인 대 개인이 결합하고 지자체 대 지자체가 결합하고 국회 대 국회가 결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은 그냥 세워두고 이렇게 그냥 통일로 가자고 하는 그 통일론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걸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이죠. 이때 참석한 사람은 김한길, 권영세, 박철원, 그리고 홍석훈 창원대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홍용표, 김용태,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지성호, 그리고 최재천, 그 다음에 이제 정치통합분과위원들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서로 풀리지 않은 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푼다고 여러분은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남북 통일이다 하는 게 이제 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 국민통합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위원회인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겠죠. 이 법적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명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그 인수위 때부터 또 그 전에 선거 준비를 하던 캠프 그쪽에서부터 계속 있었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하는 이 통일 추구 세력,
그들이 바로 그의 배후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설치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국민들은 다들 윤석열 대통령이 저 맘에 안 드는 김한길을 끌고 와가지고 저거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용산 집무실에 6층부터 10층까지를 위원회한테 내준다. 민관합동위원회에 내준다고 하면서 지금 보면 사실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주축이고 다른 것은 유명무실하죠.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나머지를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아주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전해철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 것이 그렇게 이른 때가 아닙니다. 2020년 12월, 그러니 다음 달이면 2021년 1월이 됩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행안부 장관으로 들어왔고, 전해철 장관은 2022년 5월까지 계속 행안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이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한 아주 똑같은 명칭의 국민통합위원회 그 법적 근거입니다. 이름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2022년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름 똑같은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대통령령 제32653호 이거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행을 하고 그걸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좀 다르지 않을까? 전혀 달랐다면 문제가 되지를 않을 텐데, 일단은 그러니까 명령의 그 제명이 너무 똑같다. 완전히 똑같다. 그러니까 명령의 그 명칭이. 그래 지금 보면은 이 국민통합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버전이 둘이 있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것은 시행이 안 됐지만 이 제출된 기록들이 원본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재인 버전과 윤석열 버전을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같더라. 뭐 이 정도면은 그냥 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표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을 받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 이거를 전부 조문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한 그 국민통합위원회 규정이 전부 제15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은 20조까지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죠. 그러니 비교를 해봅시다. 이제 첫 번째, 이 규정의 목적, 그 법률은 제1조에서 보통 목적을 밝히는데
이제 그 하나하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조문의 그 제명이라고 하는데, 쫙 내려가면서 제명이 얼마나 같은가 한번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 봅시다. 윤석열 버전 제1조 목적, 문재인 버전 제1조 목적 똑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버전입니다. 이 영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문재인 버전 제1조 목적, 이 영은 우리 사회의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이 부분은 뭐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버전입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는 문재인 버전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둔다. 이게 제1조 목적입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윤석열 버전은 그냥 국민통합을 이렇게 했고, 그보다 먼저 나온 문재인 버전은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이렇게 해서 좀 풀어놨다. 그 차이밖에 없죠. 두 번째, 제2조의 제명은 설치 및 기능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 다, 문재인, 윤석열 둘 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뭐뭐를 한다는 게 상세히 들어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버전을 보면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둔다. 그러면서 1호부터 10호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버전은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위하여, 이 부분은 앞에처럼 이렇게 일관성이 있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둔다. 그 사회 각계각층하고 국민이라는 거하고만 차이가 있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봅시다. 윤석열 버전 1호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문재인 버전 1호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차이는 뭐뭐에 관한 사항이라는 걸 띄워버렸다. 이거밖에 없죠. 쭉 그렇습니다. 뭐뭐에 관한 사항. 이게 문재인 버전에는 있고 윤석열 버전에는 없다. 2호 봅시다.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문재인 버전,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그렇죠. 뭐뭐에 관한 사항. 이렇게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상의 그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2호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버전은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변경하고 시행하는 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위원회에서. 그런데 윤석열 버전을 보게 되면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변경하고 시행하는 것을 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크죠.
이게 이렇게 규정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버전을 윤석열 측에서 뺏겨서 가져와 갖고 조금 고친다고 하면서 이게 법에 대해서 법 시스템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했는가 싶은 것이, 이렇게 가면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모조리 다 걸립니다. 독재가 되고 이런 식의 법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대통령령을 상위법에 모조리 다 걸린다.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문재인 버전을 원전으로 해서 무슨 남의 자기소개서 훔쳐서 고치듯이, 남의 논문 갖다가 짜집게 하듯이 그렇게 이건 없어도 되네 하고 법에 문의하니 뭐뭐에 관한 사항을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몇 개 조문을 합친 부분도 한 군데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버전에서 8호를 보겠습니다. 8호는 국민통합에 관한 법 제도의 제정, 개정, 폐지. 국민통합에 관한 법 제도를 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제정, 개정, 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문재인 버전은 어떻게 했을까? 문재인 버전은 제9호입니다. 국민통합에 관한 법 제도에 관한 사항, 이거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거기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조문이 호수가 많아서 일일이 보기는 어려운데, 법을 만드는 입법 기술이 전무한 사람들이 이걸 손을 댔다. 그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령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령을 법제처에서 만들었는가? 원안을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는가? 그러면 그 양쪽에 이 정도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조입니다. 제3조는 제명이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는가? 윤석열 버전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문재인 버전은 위원장 1명,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밑에 내용을 보면 대략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위원의 임기. 이게 윤석열 버전 제4호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리고 문재인 버전 제4조 위원의 임기. 여기에서 보면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섯 번째, 위원의 해촉. 이제 그만두게 할 때 윤석열 버전 제5조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문재인 버전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한 점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해촉하는 경우가 윤석열 버전에 보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문재인 버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윤석열 버전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문재인 버전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조사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습니다. 윤석열 버전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재인 버전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타고 아니하다고를 안타고로 줄였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버전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문재인 버전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렇게 제5조까지 거의 동일하죠. 그 다음에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것도 제명이 문재인 버전은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등자가 하나 붙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제7조 회의, 윤석열 버전에서 보면은 그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고, 문재인 버전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똑같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임시회의를 언제 하는지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두 번째 겁니다. 윤석열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문재인 버전 제적 위원 5명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구성은 좀 차이가 있는데, 차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게, 윤석열 버전은 분과위원회, 자문단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문재인 버전에서 몇 개를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다, 그게 없어서는 다음 게 안 되는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윤석열 버전 제8조를 보면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등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여기에서 분과위원회를 규정하는데 문재인 버전 제9조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규정하는데 문재인 버전 제9조에 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문재인 버전 제11조에 지역위원회,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윤석열 버전에서 자문단을 규정하는데 문재인 버전 제10조에 고문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문재인 버전에는 의견 청취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장을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재인 버전에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재인 버전에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다음에 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국민통합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윤석열 버전 제9조에 있고 문재인 버전 제14조에 동일한 제명이 있습니다. 윤석열 버전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를 둔다. 문재인 버전. 국민통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를 둔다. 동일하죠.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문재인 버전에는 제12조에 국민통합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윤석열 버전에서는 이것을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이 국민통합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여기서는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 평가, 지원, 지역 간의 통합정책 이런 걸 협의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민통합정책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슬슬 완전한 지방분권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우리 남한 자체가 연방국가처럼 되고 있는 그 부분이 보이죠. 바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버전에는 이제 간사위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 버전에서는 저 위에 딴 데서 간사위원에 대해서 중간에 그냥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별개 조문으로 두지 않고. 10번째 동일한 게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부분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버전하고 제명까지 똑같습니다. 또 11번째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이게 윤석열 버전이고 문재인 버전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그래서 또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 윤석열 버전 제12조 추진 상황 등의 보고, 문재인 버전 제17조 추진 상황의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버전 제13조 수당 등, 수당 주는 거 그 규정이고, 문재인 버전 제18조 수당 등.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보는 그런 부분이 윤석열 버전 제14조에 이 국민통합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버전도 똑같이 존속기한을 규정을 하는데, 윤석열 버전에서는 이 국민통합위원회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게 참 묘하다. 이게 물론 국민통합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해서 5년을 그렇게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기가 만료된 뒤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왜 굳이 딱 5년을 채웠을까? 문재인 대통령 버전을 보면, 위원회는 이영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환산을 한 것으로 보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통합위원회는 그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이래 놓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그 규정을 5월 30일에 공포를 해 놓으니까 5월 30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5년 하니까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코미디도 아니고 이렇게 절대 복종하는가? 그렇게도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윤석열 버전 제15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문재인 버전 제20조 운영 세칙 이 0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냥 내리 베껴가지고 몇몇 군데만 손을 봤다 이렇게 보이고 그 존속기간은 참 흥미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칙도 동일합니다. 윤석열 버전 이의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재인 버전 이의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이런 대통령령이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포가 됐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26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바로 이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했는데 문재인과 동일한 국민통합위원회에 대한 대통령 영안을 이때 처리를 한 겁니다. 의안소관부서는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고 그 행정안전부 의정 담당관 김지유 주무관이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을 지원하는 그 업무를 맡고 있다. 지금 보면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산청사 6층에서 10층에 들어가는 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비서실이 보좌하는 위원회, 그게 국민통합위원회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전해철 장관이 그거야 행안부 장관이니까 이거를 제안을 했다, 제출을 했다. 보니까 내용이 똑같다.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국민통합위원회는 국회에서 먼저 설치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누가 상전인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싶을 겁니다. 2021년입니다.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닙니다. 2021년 1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의 국민통합위원회 구성을 하자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건 인쇄본이니까 계속 남아있는 내용인데 국회에서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2021년 1월 27일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하고 4개월이 안 되게 그렇게 남아있는 때입니다. 이미 레임덕은 깊을 대로 깊어졌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서 이 북한을 이야기하는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의장은 실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처럼 실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권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박병석이 나섰다. 이것을 국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5년 차에 접어든 정부, 힘 빠진 문재인과는 달리 사실상 21대 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2021년 1월 지금은. 따라서 박병석 의장이 이걸 들고 나서면 이게 국민통합
사실은 남북통합이라고 하는 여기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기대한다. 여기에 이들의 목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내 국회에서 내놓은 자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21년은 통합의 해다. 이러면서 포용을 강조했다. 포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쓰던 이상한 포용적 민주주의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포용을 강조했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용의 또 다른 쓰임새, 그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이야기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국민통합은 시대적 과제다. 앞에서 다들 그렇게 말을 했죠. 김한길 위원장, 윤석열 당선자, 윤석열 후보, 국민통합은 시대적 과제다. 그거 지금 2021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통합은 시대적 과제다라고 한 겁니다. 박병석 의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통합의 궁극적 완성은 개헌이요. 선거제 개혁도 들어가고, 그래서 개헌을 통한 정부 권력구조 개편을 2021년 전반기에 해내야 한다. 1년 전에 대선 있기 전에 이걸 해치우려고 했던 겁니다.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국회보에서 내놓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국회는 개헌을 추진하면 항상 정부 권력 구조를 분권화하려고 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 헌법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조국 씨가 들고 나서서 발표를 했던 그 개헌안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런 방향과는 달랐다. 목적이 다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박병석 의장이 개헌을 주장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를 밀고 나가려고 할 때, 이번 개헌에는 분권, 분점, 정치연합이라는 그런 권력구조로 제안이 됐던 내각제 책임총리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대하고 있다. 이거 전부 다 윤석열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 얘기를 하고도 있지만 똑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완전히 똑같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2021년 2월 3일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지금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도 동일합니다. 이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에 위원을 23명을 뽑았는데, 이게 참 괘씸하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지금 이 정치계에서 이런 짓들을 하는가 싶은 것이, 여야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면서 임채정, 김형호 이 사람들이 공동위원장이고, 위원들은 여야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았다. 그러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런 데서 여기 협력했다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한 곳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과를 3개를 두고 각 분과에는 위원을 7명씩 두었다 하는데, 누가 있는지 봅시다. 정치분과에 유인태, 지난 대선 때 유인태 씨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사람 성격에 맞지 않게 상당히 미온적이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딴 꿈이 있었구나. 하여튼 정치분과에는 유인태, 이상돈, 정병국, 중앙일보의 김진국, 한겨레의 성한용, 그리고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임지봉. 이 이름만 들어도 이 정치 성향이 어떤지,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변혁 세력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헌법 개정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그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서 극단적인 그런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경제분과 김광림,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최운열, 유일호, 민병두, 임종용. 임종용 씨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종인, 여시제의 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 사람들이 들어있고, 사회분과 최영희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승희, 김성식, 김현권, 그리고 박순애 씨는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 행정학회라고 하는 곳은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의 보고서를 보면 이들이 국가체제 변혁을 하는데 그냥 죽은 노릇을 했던 학회다. 이거 학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일단 행정학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 그 다음 장지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색깔이 그렇죠. 그리고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4일에는 국회 이 국민통합위원회의 홈페이지 오픈을 하는데, 윤석열 씨가 정치 입문하면서 무슨 중요한 날마다 그 날을 찾아서 행사를 했듯이 박병석 의장도 똑같이 했다. 이게 참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장이 2021년 6월 4일에 이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를 열었는데, 그날이 대한민국 국회 개원 제73주년이라고 그걸 기념해서 이걸 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의 그 홈페이지를 보면 그 이름이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이 무슨 뜻이냐? 정치적 통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통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역시 통일을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 활약을 많이 합니다. 1년 2월부터 해가지고 뭐 총 48회 그 회의를 하고 열심히, 이러고 보면 김형호, 정병국 씨 등이 나라를 쓰러뜨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21년 11월 8일
국회 국민통합보고서를 국회에서 발간을 합니다. 이때도 여전히 임채정, 김형호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봅시다. 이걸 발간하면서 이렇게 발간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 및 의회, 선거, 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그러니까 정부, 국회, 법원이라고 하는 그 모든 구성, 조직, 헌법상의 조직이 구조적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이 국민통합을 남북통일, 연방제 통일로 바꿔봅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권력구조가 연방제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이러면 그대로 풀이가 됩니다. 현행 국회, 현행 선거제도, 정당제도가 구조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북한하고 우리는 구조가 다르니까.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나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현행 우리나라의 모든 체제가 구조적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한 게.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가 잘못됐구나, 글러먹었구나. 그래, 이 통합위원회에서 말을 합니다. 이거 개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권력구조도 고치고 선거제도도 고친 다음에 개헌안, 우리가 만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국민이 투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헌법을 어떻게 고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바로 이렇게 내놓은 그 보고서를 여야 지도부하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내면서 자기가 쓴 편지를 첨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쓴 거죠.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국민통합을 위한 실천적 과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국민통합을 연방제 통일로 바꿔서 읽게 되면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각 후보자들은 대선 공약을 수립하고 각 의원은 국회 활동을 하고 각 정당은 정당으로서 정책 수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일종의 지령을 내린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11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위원회 위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때 한 이야기, 그게 이렇습니다.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2021년 전반기에 개헌을 하려다가 실패했고 이제 2021년 11월 23일에 와서 지금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집요하게 헌법을 고치자고 합니다. 여러분이 국민통합을 연방제 통일로 하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민통합이 뭡니까? 국민들이 지역 간에 서로 반목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서로 뜻하는 게 달라서 반목하고 그런데 그거를 헌법을 고쳐서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국민통합위원회 그 대통령령을 보면 법률로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못하게 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이게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국민이 뭐 지금 차별금지법도 나와 있기는 있지만 국민통합을 법으로 강제로 만들겠다. 이거야 내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정부가 통제를 하는 건데 이번에 그 디지털 정보는 그렇게 하려는 것인지 그쪽도 안심은 못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것을 보면은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거를 시행하겠다 그랬죠. 자기들이 사전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미리 그렇게 그걸 읽어내서 잡겠다. 지금 대책 없이 이런저런 소리를 쏟아내는 윤석열 정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1년 11월 23일에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지금 당장 개헌해야 한다. 뭐 이거는 이제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원래 그가 한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대선 기간 중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그러면 대선 직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때 개헌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그러면은 이걸 추진하자 했다는 것이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대선 기간에 2021년 11월 23일 그때 이 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재명, 윤석열 이런 대선 후보를 만나서 개헌 논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 이 사람들 다 개헌 찬성한다 이런 소리 했죠. 그 다음에 정치분과위원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에게 듣던 이야기가 고스란히 여기서 나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해서 권력구조의 변화를 포함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유인태 씨 이야기했죠. 유인태 씨가 정치분과위원장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이거 통합위원회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 바로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은 임채정, 김형호, 유인태, 김광림. 이 김광림 씨가 누구 남편인가라고 하던데 그리고 임현진 그리고 소속 위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입니다. 2022년 1월 6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거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의회와 권력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 위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여기까지 보면 북한이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이 한국, 이 사람들은 남한 그러는데 남한부터 먼저 연방제로 바꾸자. 이런 것이죠.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의 그 4개 보고서 거기에 보면 이거 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부 자료 또 국책연구기관의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출처까지 세세히 밝혀놓은 그런 것인데 이 완전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구조를 북한의 행정구조하고 맞춰놓기 위해서 바꾸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바꾼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그냥 합체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칩을 꽂을 때
핀이 북한이 8개짜리고 우리가 20개짜리면 우리도 8개짜리로 미리 바꿔놓고 기다리자.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좌우도 따지지 말고 여야도 따지지 말자. 그러면 국회는 토론의장이 아니죠. 국회는 같은 편끼리 자기들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기들의 이익을 나눠 먹는 자리입니다.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제대로 대립을 하면서 서로 다른 방안으로 법을 지키고 국민의 그 권리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지니까 이게 의견이 맞는 겁니다. 박병석 의장도 이야기했듯이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가 협치를 그렇게도 많이 했답니다. 신문에 보면 여야가 싸웠다고 하는데 그거는 싸운 것도 아니죠. 그냥 그거는 끝전 가지고 싸운 겁니다. 민주당이 뭐 0. 얼마를 더 먹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우리가 그거 조금 더 먹겠다. 나머지는 앞에서 큰 숫자로 많이 먹는 건 둘 다 찬성입니다. 이 사실을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통일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좌우도 없고 여야도 없고 이제 싹 다 파란색이다. 뭐 그렇게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국회와 정부의 구분도 없다. 국회의원이 장관 겸하고 있고 이거를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져가는 게 헌법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본다면 헌법의 그 상권 분립, 권력 분립을 통해서 독재라든지 권력의 확장을 막고자 하는데 반한다. 뻔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찾아갖고 그래도 된다. 될 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의 구별이 없다. 그래서 많이 겹치고 의원들하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국회가 정부에 들어가는 내각제를 하자 이러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실제로 법원을 국회에다 넣자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용산청사 절반을 위원회에 내줬는데 위원회가 그 10층짜리 중에 5층, 5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중국, 북한의 회의제 정부,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을 의심하자면 만일 그가 술고래 무능하고 정치 초짜고 그리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라는 그쪽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문재인의 후계자로서 지금 본인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민주당이 하는 또 그 통일 세력이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좀 재능이 있는가 이러고 본다면은 윤석열이 이러한 국가 전복, 대한민국 전복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의 그 혁명을 자기들 식으로는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뭐 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검찰 출신을 착착 집어넣고 뭐 40년지기, 20년지기 해가면서 전부 자기 인맥으로 쫙 깔아놓는 다 채우는 그런 것이구나. 남은 믿을 수 없어서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또 이렇게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가 2022년 1월 6일입니다. 나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니까 국민통합위원회, 국회 국민통합위원회하고 같은 입장이다. 결국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다.
이 부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국민통합이 개헌입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건 말이 안 된다 하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나라를 내주고 있구나. 그거를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선 직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월 10일부터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월에 한 이야기가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 그래서 다들 밝혔죠. 박병석 파워가 짱이다. 왜? 이게 문재인 그 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의 새로운 추가 동력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는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이러면서 헌법 개정을 되는 대로 어떻게든 해서 헌법만 찢어 밝히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이다. 그냥 헌법이야 어떻게 되든 바늘구멍만 하나 내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뜯어낼 수 있다. 그 심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2022년 1월에 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마연이 방송을 했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 때 이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고 모의하고 있다. 다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지금에 와서 확인이 된 것이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속셈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사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쪽인 것은 분명하죠. 박병석의 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의 최고인민회의에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남북국회회담해서 통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3단계 통일론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2나라 200여 명의 의회 대표단은 남북국회회담을 지지했고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했고 평화협정을 지지했다. 이 의회 대표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뻔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자, 소위 빨갱이라는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자주국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지금은 임기가 끝났지만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추진한 이런 국민 통합을 추진하는 박병석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우리 헌정사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그걸 하나 봅시다. 보충 자료입니다. 2021년 5월 18일 5.18 연설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게 국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의병운동, 3.1운동, 독립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역사의 거대한 산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는 대한민국의 74년 헌정사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은 제2공화국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전의 국가를 세우겠다 하는 활동을 했던 정치 세력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2공화국으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먼데 그걸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민주화 5.18인 겁니다.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 그때부터 자기들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보수 우파 혹은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에게 있어서 이 대한민국 건국 74년 전체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단절없이 이게 내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 74년의 맥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서 제2공화국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 이게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제2공화국에서 5.18로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를 빼버려야 된다. 이게 사라진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재임기 빼버리고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74년 대한민국의 맥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이 용산 이전을 함으로써 청와대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뿌리를 맥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은 항상 상징성이 있고 이념성이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런 의지가 있었거나 말거나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손에 피를 묻힌 실행범이고 그 뒤에 이렇게 큰 반대한민국 세력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80년 5월 그날 이후 벌써 41년이 지났다. 이거 2021년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모두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억울하다,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소리가 이제 귀에 들리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광주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잊지 않고 마음에 딱 새겨놓고 용서하는 마음, 그게 광주 정신이다. 그러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 이거 윤석열 후보자가 호남 가서 했던 소리 아닙니까? 그 후에도 종종 했던 소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떻든 박병석 의장은 잊지 않고 용서하기 위해서 5.18 그때 일들을 그때의 그 억울함, 원한, 의혹 이거를 낱낱이 파헤치자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생명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킨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운동이기도 하다.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이제 5.18이 자유민주주의까지 가져갔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 2021년에 이 소리를 했는데 2021년에 5.18 세력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민주화 시대 30여 년 동안 5.18 세력은 계속 갑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자들이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죠. 5.18은 이 사람들이 성지급이다. 저 위에 있다. 5.18은 권력의 최상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18은 의린 적이 없었습니다. 30여 년 세월 동안.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국민이 서로 뜻이 달라서 나뉘어 있을 때 30여 년 동안 갑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찍어 누르던 을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편에 서는 권력이 어째서 정의로울 수 있는 것인가? 갑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5.18은 일제치하에서, 일본 강점기에서 나라를 찾겠다고 했던 독립운동하고 동급이랍니다. 엄청난 갑이죠. 국민이 뜻이 다릅니다. 나는 짜장면 먹겠다, 나는 짬뽕 먹겠다고 했을 때 짜장면 먹겠다는 쪽이 갑이면 그 갑의 편을 드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그런데 5.18이 자유도 지켰답니다. 민주도 지켰고.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나눌 필요가 없다. 자기들이 말하는 진보가 지금 보수를 나무라면서 보수의 그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겠다. 이렇게 단죄를 하면서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이 어느 편을 들고 나서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움츠러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 손 떼라. 그야말로 민간에 넘겨라 이거는. 왜 국회가 조사위원회 만들고 과거에 다 했는데 그냥 국민들이 연구회 만들어서 연구하고 계속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가설을 세우고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둬라. 답을 너희가 내지 마라. 그런데 지금 들어서 오히려 갑의 편을 들고 나섰다. 5.18만이 아닙니다. 모든 논쟁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권이 갑의 편을 드는 그런 치사하고 비겁한 짓을 하고 있다.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돈 많은 사람 편을 든다. 힘센 사람 편을 든다. 정권이.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 다음에 박병석 의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주 정신이 국민 통합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 통합 나왔습니다. 41년 전 광주 시민이 함께 소망한 것처럼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자. 이러면 보수 국민은 그거 틀린 소리 안 했네 이럴 겁니다. 왜? 이념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들이 쓰는 이중 언어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보수가 개돼지 소리를 듣는 것은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밑바닥을 파헤쳐서 그 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자기를 대놓고 얼간이라고 하는데도 미소를 짓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죠. 이거는 해명도 필요 없습니다. 1980년 그 당시 신문이나 방송 화면을 찾아보십시오. 1980년 전남대 벽화. 그 예술의 최고봉이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하던 그 벽화에는 통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박병석 의장은
41년 전 광주 시민이 소망했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자는 것은 통일하자. 무슨 통일? 연방제 통일.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윤석열의 5.18 발언은 박병석과 거의 일치한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뉴스 보도된 내용입니다. 2022년 1월 15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국민통합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통합입니다. 2021년 말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022년 신년사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서도 국민통합이라는 이 말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아마 언론사에서도 감이 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그 임기가 2022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이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그때인데 5월 26일에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국민통합을 또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그 제안해서 만든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이게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5월 10일 그 순간에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박병석 의장이 5월 29일에 끝이 나는데 그때까지 이게 추가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종전선언을 그때쯤 했으면 하고 이 사람들은 아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병석 의장이 5월 29일까지 임기가 만료돼도 추가적인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그것은 무위로 끝이 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 5월 26일에 박병석 의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달성하겠다 하는 그 끔찍한 이야기, 그리고 개헌이 필수다. 국가체제를 바꾸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분명해 보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했는데 조국 씨가 능력이 없어서 그 개헌 특위 이런 데서 개헌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거 리마연 지난 방송 있습니다. 그거 제대로 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개헌을 못하니까 속을 끓이면서 그래도 이번에도, 그래서 2020년에는 국민의힘 사람들 불러가지고 원포인트 개헌하자. 또 지방선거 때 또 하자. 2021년 전반기에 하자. 이랬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2022년 또 급하게 서둘러서 부분 개정이라도 하자. 6일 지방선거 때 하자. 아주 어떻게 해서든 헌법만 좀 망가뜨리면, 헌법만 갈아치웠으면 해가지고 존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되는 대로 개헌을 하자고 수도 없이 여기에다 대고 포탄을 날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죠. 그러면 그 종착점이 어딘가? 그건 통일입니다. 그래, 지난해쯤인가 이 통일 세력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제거해야 된다 이런 협박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다란 것이죠. 바로 그게 문재인의 통일, 그 앞에 개헌과 종전선언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를 바톤을 넘겨받은 것이,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하고 이걸 넘겨받은 것이 박병석의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박병석 그 국회의장이 로마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은 남북 국회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가서 누구를 만났는가, 소위 누구와 접선을 하고 어떤 반국가 행위를 했는가. 이게 제대로 된 국가라면 지금쯤은 이걸 조사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다. 근데 그게 넘어온 게 이제 윤석열입니다. 그래,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윤석열이 통일 대통령의 꿈을 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언론에서까지 이게 언급이 됐으니까. 그러한 윤석열의 머리 위에 누가 있는가? 문재인, 박병석, 김한길이 있다. 일단은 박병석은 국민통합은 개헌이 필수다. 이랬습니다. 개헌으로 국민통합을 한다. 우리 국민들,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국민통합은 좋은 말이죠. 그게 뭐냐? 바꿔놓으면 국민화합인 겁니다. 뭐 영남이니 호남이니 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또 학벌이나 우리 집안에 누가 있었다, 전직 누구다 하는 걸로 싸우지 말고, 남녀 차별하지 말고, 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차별하지 말고, 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그거 차별하지 말고, 이것도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도 누구나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나라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5,100만 국민은 국민통합하면 이것을 국민화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박병석은, 문재인은, 윤석열은 그게 아닌 것이죠. 국민통합하는데 헌법을 고치겠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이 국민통합의 장애물이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개헌은 국가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개헌을, 문재인에게 개헌의 사명을 받았겠죠. 그리고 통일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남북 국회, 그거 추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윤석열까지 이들이 말하는 통합은 우리가 흔히 아주 지긋지긋한 정치계의 반목을 이야기하는 좌우 통합이 아닙니다. 남북 통합인 것이죠. 통일은 어떤 통일인가? 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은 안 되는가? 연방제 통일이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민주 주권자로서 자유롭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이 상태를 유지하는 통일만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존경하는 게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고, 그리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게 문재인이고, 그 이들 모두, 이 윤석열을 포함한 이들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은 연방제 통일이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저들이 실망했던 종전선언의 기회를 놓쳤던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앞으로 할 수만 있으면 그걸 또 시도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박병석을 바이든 국빈 만찬에 직접 모셔왔습니다. 외교부 프로토콜을 어겨가면서 그 이유가 있었구나 싶죠. 이것도 리마연의 지난 방송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